앞서 이제 레ヴィ=스트로스가 와 이제 일본의 관계 약간 선택한 거다. 본인이 이제 또 취사 선택을 해서 본인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간추려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일본 상으로 이제 표현을 해왔다는 것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스트의 면모로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ヴィ=스트로스 못지않게 이제 학계에 특히 이제 문학 또는 기호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지적인 영역에서 세계적 영향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을 본인이 이제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26개의 에세이로 구성된 일본 론입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독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 노엘 버크라는 이제 연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구자적인 텍스트다. 서구학자가 일본을 텍스트화해서 현대 기호학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하고, 근데 이 바르트 자신은 한 20-30권 되는 단독 저술이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이 가장 즐겁게 썼다, 되게 가장 즐겨 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6편의 에세이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거리, 정원, 일본의 문학 형식 중에 하이쿠라는 게 있거든요. 한 줄로 된 시는 하이쿠, 일본의 블라쿠, 또 가부키도 이런 일본 전통 연극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블라쿠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70년에 쓰여진 책인데 일본이 68년, 69년, 70년 이럴 때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약간 좌익화돼서 일본 정부와 엄청난 싸움을 벌이던 때예요. 일본의 학생운동이 굉장히 이제 최고적으로 심했던 그런 때인데, 그때 이제 약칭으로는 정봉투라는 일본의 학생운동 조직이 있는데, 이 정봉투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화이와 모자 있잖아요. 화이와 쓰고 두 번 두르고 다 비슷한 복장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약간 준군사적인 형태의 싸움을 벌이는 조직인데, 이 기호의 제국 한 장에 정봉투를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은 폭력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일본을 표현하는 한 요소, 상징으로 보고 다루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저 12페이지를 제가 조금 풀면, 제가 이 모든 에세이를 다 평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일본 음식, 재료, 도구, 형태와 색깔, 요리사에 대해서 쓴 4편의 에세이가 저렇게 있고요. 일본 도시의 여러 군데 모습들, 파친코, 시내, 평균중앙, 주소가 없는 곳, 역, 그리고 일본의 사물들, 물건을 가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연극, 블라쿠를 다루면서 3편의 에세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또 절을 잘한다, 근데 되게 공손해 보인다, 그러면서 그걸 분석한 또
에세이가 있고요. 그 하이쿠에 대해서 좀 많이 본인이 또 문학비평을 하고 글쓰기를 즐겨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도 많은 할애를 해서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전학년 아까 전공투라고 부르는 전학년에 대한 글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공간의 모습들을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 앞에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보게 될 거는 이제 그 두 편의 에세이인데요.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저 멀리라는 첫 번째 에세이에서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중간에 건너뛰어서 두 번째, 나는 이 세계 어딘가에 있는 어떤 것에 몇몇 특질만을 골라서 그 특질들만 가지고 어떤 체계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나는 이 체계를 일본이라고 부르겠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간 거겠죠. 66년에 갔어요. 그리고 70년에 이 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66년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26편의 단편적인 글을 써서 했는데, 그 단편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일본적 특질의 요소들을 잡아서 한 편 한 편 쓴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묶으면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걸 나는 일본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동양과 서양이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또 문화정치적으로 비교되거나 되지는 실체는 아니다. 우리가 오리엔탈리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거나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책에서도 동양 서양 얘기가 나오지만 내가 이걸 실체로 다루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제가 쭉 볼 때는 바르트 역시 서양과 동양의 부분이 전제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게 드러납니다. 이 에세이에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얼굴은 이런데 일본인들의 얼굴은 이렇다.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파친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이제 돈하고 구슬을 바꿔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번호가 777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게임 기구죠. 땡기과 일렬로 좁은 공간에 있는데 거기 일본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써서 땡기는 모습이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한 거죠. 군대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일본적인 특징을 발견해서 쓰거든요. 아무튼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 모아서 하는데 그게 유럽하고는 좀 다르다. 유럽 사람들의 일상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거에서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바르트가 명목적으로 말로는 저렇게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실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말과 다르게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게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어로서의 특질만 가지고 이제 하나의 체계를 만든다.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설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절에 보면 하지만 왜 이게 역설이냐면 언어로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건 당연하죠. 말로 어떤 사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근데 말로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체계를 정성스럽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면 일본의 어떤 진실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역설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 사람들 오리엔탈리스트들처럼 체계화시키는 어떤 특유의 지식인 특유의 어떤 습관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지식인의
오리엔탈리즘적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동양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장에 가보시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본인이 구별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기술해야 된다. 이거는 맥락상 어떤 의미냐면 서양이 동양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괴롭혔던 역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도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를 명시해야 된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우리가 들어온 바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되게 그런 게 많다. 볼테르도 동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많고, 프랑스에서 나오는 아시아 잡지에서도 동양에 대한 묘사들이 되게 많고, 또 피에르 도티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동양에 대한, 심지어는 에어프랑스 항공사에서 표현하는 인쇄물들 있거나 말들이 있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동양만들 덕택에 아시아 또는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게 됐다. 이런 우리가 순응하게 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전향, 여기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된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자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스스로 자각하고 뭔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양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오리엔탈리즘, 서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동양의 어떤 진실, 동양의 실체, 그리고 이제 유럽적인 시각으로 가두지 않는 동양, 그걸 좀 알아야 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에 관한 거대한 지적 노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동양, 서양 쪽에서 자꾸 가리려고 그래서 지체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면 뭔가 양식이 있다고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르트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작업을 뭔가 예고편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동양에 대한 거대한 지적 노동이 필요하다. 동양에 관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굉장히 이 사람 같지 않게 열성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도 그런 동양에 대한 거대한 지적 노동의 계열이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과연 그런지 그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본을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레비스토리스처럼 일본적인 것에 막 경도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 여행을 66년에 하면서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서구적인 것과 너무 다르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특별한 나라로 다가왔던 거죠. 일본 문화가.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성광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성광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동요가 당연히 일어나는 이 지진 같았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갖고 있던 지식이 다 흔들리는 지진과 같았고, 그게 글을 쓰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떤 깨달음의 과정과 같구나, 어떤 깨달은 바에서 시작되는 거하구나 이러면서 글을 쓴다는 건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런 좀 잠언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의 텅 빈 상태에서 내 글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제 정원, 몸짓, 집, 꽃꽂이, 얼굴, 폭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본에서 받은 충격을 가지고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말을 이제 보니까 알 수 없는 이런 편을 보면 일본말에는 자꾸 주어가 빠지더라. 그리고 일본말을 모르니까 웅얼웅얼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그게 희한하게 나한테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왜 말하는 거를 서로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시간쯤 들으니까 그 목소리에 플러스 몸짓, 표정으로 계속 나한테 줘서 뭔가 에로틱한 느낌을 주더라. 그게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 사회에서 자기가 있을 때 느낌과 너무 달랐다. 몸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나는 그래서 막 풀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뭐 그렇게 뭐 의미심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구나, 그런 얘기까지 진행해줍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블라프 부분에서 그 안과각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의 이제 그 핵심적인 기호의 핵심에 보면 도시나 또 사람들의 얼굴이나 뭐 꽃꽂이나 서예나 정원이나 다 봤을 때 공통적인 거 하나가 중심이 비어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바르트가 중심이 비어있다, 텅 빈 중심이 있다. 근데 그거를 올란 바르트는 일본이 불교적 전통이 있어서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불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수양 각 개인이 불교적인 전통 속에서 자기 수양들을 불교적으로 많이 하면서 중심을 비워놓고 있구나. 그게 사실은 더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구나. 삶과 죽음도 초월하게 하고 되게 공손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않고 되게 성자를 써요. 말씀원에 이불 성자 써서 성실하다 할 때 성자를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거든요. 충실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텅 빈 것이 1960년, 66년이면 거의 저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있지만 그 안에 동경도 보면 한가운데 천왕 궁이 있듯이 텅 빈 한가운데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신도예요. 신사. 일본 신도가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천왕이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표정이나 모습들에서 바르트는 이제 역시 이 바르트 역시 천왕 원고 아니에요. 그것도 레리스토스하고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인들의 무표정한 그리고 약간 그런 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텅 빈 중심이 사실은 저는 무력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상태지만 뭔가 사람들이 지치고 무력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무력감은 나중은 아니고 전쟁 끝난 직후에 1945년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프랑스에 또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르 코제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주해 해설하는 책을 하나 쓰게 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전쟁 후에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역사, 현실, 정치,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일상에서 자잘한 쾌락에 소비해가면서 사는 일종의 속물들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전 세계가 다 일본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무력한 속물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이제 맞는지 아닌지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코제부의 말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레비스트루스도 일종의 편견이 확인이 되고, 바르트 역시도 본인이 체계를 세운다고 하지만 핵심은 제외한 체계고, 아마 코제부는 천황제 또는 군국주의 일본 때문에 일본의 모습을 더 비판을 한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조차도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에 이제 유럽인들이 그걸 이제 지배 욕구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 저렇게는 가지 말자, 또는 아, 저렇게 가고 싶다. 레비스트루스나 바르트는 일본처럼 살고 싶은 거고, 코제부는 저러면 안 된다고 간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곳이 어쨌든 인상파월처럼 사상가 또는 지식인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상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아주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유럽 사람들이 아랍을 근동으로 여기 굉장히 불편해했듯이, 근데 그 문제를 더 써야 된다. 그 왜곡이 어떻게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더 폭력적으로 되는 걸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 역시도 아주 가까이 있는 일본이 내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 일본에 대한 편향들하고 다르게 우리의 일본 상을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지껏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우리나라 학술계나 문인들 또는 정치가들의 태도들도 조금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상명, 일본에 대한 개념들이나 이게 혹시 심하게 또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닌지. 편견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공존 가능한 편견 정도로, 일본과 공존 가능한 편견 정도로 만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최근에 있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라는 일본 중국 위안부분들 지원 사업을 했던 단체와 갈등 관계가 기자회견으로 막 회출이 돼서 엊그제 한 분이 돌아가서 나눔의 집 하시는 분이 자진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떤 일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삶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인 것 같고요. 역시 일본의 이제 극우적인 저널리스트나 지식인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 구국파들이 여전히 이제 살아있다는 것, 그런 것에서 또 결부식에서 더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도 있었고, 앞에 오리엔탈리즘의 풍부한 사례에 대한 조금 더 약간 이론적인 거에 치중이 되기도 하고, 조금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요. 이게 또 우리하고 가깝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음 강의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